지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누군가의 손끝에서 뒤바뀌는 대통령 선거, 전 세계 언론과 국가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정체불명의 세력. 인터넷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단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리메이슨.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뒤흔들어 온 실체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에 얽힌 진실과 허구를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왔습니다. 중세 유럽을 뒤흔든 템플 기사단의 실종, 권력을 조종한다고 소문난 일루미나티의 흔적,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붙이는 거대한 퍼즐. 우리가 모르는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의 상상력은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커지고 커져 결국엔 한 세상을 뒤덮는 음모론으로 완성됩니다. 그 많은 신비한 집단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한 이름은 단연 프리메이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을 초능력 같은 영향력을 지닌 비밀 엘리트 집단, 혹은 세계 질서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베일을 하나씩 걷어보면 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사실 이신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거대한 사교 모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신론이란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인간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종교 철학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조직이 세계 지배 세력이라는 이미지로까지 과장되어 퍼지게 된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 주체가 바로 프리메이슨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신비롭게 느낄수록 협상과 정치, 사회적 영향력의 무대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템플 기사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지라는 작은 단위로 활동하면서 외부인의 시선에는 더욱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그룹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을 둘러싼 엄청난 신비로움과 음모론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스스로 연출한 일종의 이미지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셈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합의된 결론이 아직까지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4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 기원설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쓰는 각종 상징물들과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이 피라미드를 세웠던 이집트 문명과 연결된다는 주장이에요. 미국 1달대 지폐에 새겨진 피라미드 문양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는 얘기는 꽤 잘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히람 아비프라는 건축가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대략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의 신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신전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지키기 위해 암호와 상징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비밀주의 전통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 시기에 성전 기사단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고, 네 번째는 중세 유럽의 석공 길드에서 발전했다는 이론입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1717년 런던의 어느 술집에서 여러 지부들이 모여 통합 조직을 결성한 것이 첫 등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자유로운 석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석공이라는 직업은 동서양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직이었어요. 성당이나 궁전처럼 핵심적인 건축물들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단순 노무자가 아닌 숙련된 전문가로 대접받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석공들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소득 수준도 안정적이었고 중산층 이상이 모이는 석공 길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성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드에는 학자, 상인, 심지어 귀족 계층까지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성격이 점차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가 줄어들자 프리메이슨의 사회적 위상도
함께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프리메이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세력들, 특히 전통 종교 권력층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프리메이슨을 이단 집단이라고 몰아붙이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메이슨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각 지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표를 선출해서 조직의 결속력을 높였죠. 초기에는 평민 출신이 대표가 되기도 했지만 외부 압력이 거세지자 귀족이나 왕족처럼 강력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리더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확대된 시기는 18세기입니다. 1723년 프리메이슨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는 프리메이슨의 역사와 사상, 내부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프리메이슨 헌장을 공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시민의 권리, 종교적 자유 같은 당대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선진적인 사고방식은 전 세계 지식인 계층의 관심을 끌었고 프리메이슨은 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여러 종교 전통과 철학이 혼합된 신비주의적 특성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일종의 신흥 종교 운동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프리메이슨 가입을 이단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법에는 교회에 반하는 음모를 기획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이는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끄는 자 역시 동일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죠. 가톨릭이 프리메이슨을 이렇게까지 적대시하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진보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로 인해 가톨릭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프리메이슨 구성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메이슨은 더욱더 은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가톨릭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세기 말에 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폭발한 프랑스 대혁명은 프리메이슨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프리메이슨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 혁명은 자신들의 이상과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모든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혁명을 지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은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과거의 낡은 시스템이나 관습들을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종교는 혁명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죠. 이성 숭배를 외친 프랑스 혁명 세력은 성격을 불태우고 종교 의식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을 직접 일으켰다는 음모론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혁명에 참여한 것이지 프리메이슨 조직 자체가 혁명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리메이슨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졌습니다. 이 혁명은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키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죠. 20세기에 들어 많은 국가들이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여전히 전제군주제 하에서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는 심하게 억압받았고 프리메이슨 소속 비밀 조직원 약 360여 명이 혁명에 가담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 하나의 단일 세력으로 뭉치기보다는 다양한 정치 그룹에 흩어져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퇴위였죠. 프리메이슨은 황제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혼란을 막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들 중 상당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초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혁명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자 일반 시민들도 대거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제한된 규모로 운영되던 프리메이슨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죠. 소비에트 정권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내부의 경쟁 세력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소비에트 외에 어떤 조직도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러시아의 프리메이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에 프리메이슨이 등장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애초에 진짜 비밀 단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프리메이슨은 정체성이 상당히 명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프리메이슨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세계 정복을 꿈꾼다는 음모론이 이렇게 널리 퍼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했던 가톨릭과의 갈등입니다. 가톨릭은 대중들에게 프리메이슨을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폭력을 부추기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선전했어요. 과거에는 가톨릭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이것이 프리메이슨이 지하 조직 활동을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리메이슨이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것도 음모론 확산에 한몫했죠. 역사적으로 사회가 불안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처럼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조직이 가장 좋은 희생양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입니다. 독일은 패전의 원인을 유대인이나 공산주의자 같은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려 했는데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조직 역시 비난의 표적이 됐어요. 나치 독일은 프리메이슨 회원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고 대략 8만 5천에서 19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에까지 남아있는 편견은 주로 대중매체에서 비롯됐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적 성격이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고 그들이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로 포장해서 퍼뜨린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프리메이슨 스스로도 이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활용한 측면도 있고요. 프리메이슨의 존재는 현대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프리메이슨은 과거의 철학적이고 사회개혁적인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순수한 친목 모임으로 변했어요. 전 세계에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들도 있어요. 이런 지부들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과 비슷한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프리메이슨은 역사 속 실존했던 신비로운 색채를 가진 비밀 조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뒤에서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인식은 대부분 과장된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말하자면 고급 사교 클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는 어떤 구조와 권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프리메이슨의 베일을 벗겨봤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비와 상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힘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